청소년들이 모모가 된 이유.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아직.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모모.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인도 친절에 함부로 현혹되지 마라. 절대 그 음료수를 먹지 마. 프랑스의 한 유명 소설가는 이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행지다라고 말이죠. 바로 인도입니다. 세계인에게 인도는 진정한 힐링과 정신 수양을 위해 찾는 나라죠. 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범죄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인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큰 깨달음처럼 도는 어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차표 예매에 성공했다면 더 이상 여행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에서는 여행지를 이동할 때 기차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매일이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기차 이용객 수가 엄청난 거죠. 자, 바로 이때 당신은 친절을 가장한 하이에나, 즉 사기꾼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난 승무원인데 내가 타려는 기차는 매진됐어. 또는 예약 사무소가 옮겨갔어. 내가 관광 안내소로 데려다 줄까? 등등. 그 친절한 안내에 깜빡 속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 도착한 곳은 여행사. 여기서는 몇 배나 뻥 튀겨서 바가지 요금으로 패키지 구매를 유도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노노노 응대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진짜. 아, 진짜로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호텔 하나 해줄 테니까 거기서 일단 주무시고 내일부터 차로 이동을 하는 거야. 패키지 여행. 거기서 이제 패키지로 한 게 100 얼마를 내면은 뭐 루피아로? 루피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 얼마를 내면 100만 원? 100만 원? 차로 계속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네. 할수 벌써 있게. 향기가 솔솔 난다. 근데 그 사기를 치진 않았는데 돈을 너무 바가지 요금을 매긴 거죠. 인도에 한 20일 있었는데 제가 사기당했다는 거를 중간에 안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3일 굶었어요. 식비 아끼려고. 이 정도로 아주 애교 수준의 사기라고 친다면요. 정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말이 하나입니다. 마약 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화나의 일종인 방이 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스페셜 라시를 원하냐라고 물을 경우 무조건 노방 라시, 저스트 노말 라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방 라시 시작. 노방 라시, 저스트. 스페셜 라시. 아니, 그거 안 돼. 자꾸 먹으려고 그래. 공항에서 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 여행 가서 이것만은 하지 마.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집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다큐도 있었고요. 그쵸.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내가 들기. 멕시코 휴양지의 잔혹한 두 얼굴. 온화한 날씨와 황금빛 모래 해변. 거기에 열대 식물까지 둘러싸이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아카풀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2016년 멕시코의 비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 아카풀코의 두 얼굴, 범죄 도시의 얼굴은 정말 참혹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스페인 관광객의 숙소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잠입해 총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 탈취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요. 어머나. 또 2016년에는 해변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무장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여 그 부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레스토랑, 상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인 휴양지라면서요. 거의 뭐 말씀만 들으면 범죄 도시인데. 네.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카풀코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때문입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카풀코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혈투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수시로 시내에 주둔하며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자, 2016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알사에 의하면요. 아카풀코에 있는 1000여 명의 지역 경찰들 중 무려 52%가 범죄 집단과 결탁해 손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 무법천지, 범죄 도시에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멕시코에서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 아카풀코의 마약 조직을 속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요 몇 년 새 해외여행의 신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신개념 숙박 서비스. 여행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일정 기간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박 공유 사이트들이 신흥 범죄 양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한동만 대사님 알고 계십니까?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할 때 전과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쁜 호스트들,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A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한 한국인 커플이 숙소 내 화재 경보기에서 나오는 초록색 불빛을 발견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바로 몰카 범죄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집주인 남성이 손님인 한국인 여성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이 집주인의 성폭행 미수 혐의 사실들까지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집주인을 좀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게다가 그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집 키를 빌려주면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 위험하죠.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죠? 밀고 있죠. 오! 헐! 보셨습니까? 저건 뭐야? 계단 밑으로 또 던진 거예요? 지난 7월 남아공 출신 흑인 여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퇴실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퇴실 시간이 늦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인 줄 알아? 얼른 나가!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저렇게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거는 거의 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넘어선 범죄죠, 완전히. 이런 어떤 숙박업체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사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들은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저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체크하고 최대한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한 팁.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체크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 숙박 공유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주인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해요. 주인의 신분증 및 기타 연락처 등이 모두 인증돼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슈퍼 호스트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최소 집을 10번 이상 빌려줬고 후기의 만점 비율이 80% 이상인 집주인들이 바로 슈퍼 그레이트 슈퍼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좀 많은 그런 맞아요. 집들은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할 수 검증되지 있죠. 예. 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두 기자님은 만약에 도망자 신세가 된다. 만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죠? 어딘가 뭐 멀리 어떻게? 도망을 갈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떤 악수를 써서라도 도망을 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그래. 어디에 숨어서 정말 취중한 데 그럼. 살아요. 눈치 사람들이 못 채게. 내가 편하지 않게. 존재감 정말 없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범죄자는 두 기자님의 생각과 반대로 도망자 신세인데 예? 나 잡아가슈! 오히려 대놓고 경찰을 불러들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2월 19일 미국 폭발물 단속국으로 익명의 제보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조라는 남자가 화학물질을 잔뜩 구입해 갔습니다. 자, 이에 폭발물 단속국 조사관들이 즉시 출동. 실제로 조의 집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 줄 저도 몰랐다고요. 이건 마이클 하리의 짓이 분명해요. 조가 언급한 마이클 하리라는 남성은 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었는데요. 조는 하리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집에 몰래 폭탄을 갖다 놓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거짓 신고를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낸 일이다. 신고까지 지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의 말대로 정말 하리가 꾸민 짓입니까? 하리의 집을 수색한 결과 사제 파이프 폭탄들과 불법으로 구입한 기관총들이 무더기로 발견됐고요. FBI는 곧바로 폭탄 제조 및 총기 소지 혐의로 하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휴. 와, 엄청나네, 무기들이. 이 사람은 괜히 누구 복수하려고 신고했다가 자기가 싹 다 잡혔네요. 어쨌든 이게 잘 사실은 잡혔는데 자기가 아닐 줄 모르는 일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기가 신고당할 게 분명한데 이런 일을 복수하려고 벌여다가 이제 자기가 잡히게 된 거 자, 아니에요? IQ 한번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얘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집에 폭탄도 있고 막 총도 궁금하죠. 있고. 경찰 조사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지난 이슬람 센터 테러 용의자 마이클 하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진짜 테러리스트였어? 진짜 테러리스트였어요? 잡혀줘서 고맙긴 한데 다행이죠. 너무 머리가 나쁘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전인 2017년 8월 5일 오전 5시였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위치한 다르 알파루크 이슬람 센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 당시 FBI는 약 3,3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테러리스트들을 쫓았지만 6개월 동안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FBI가 그렇게 찾던 이슬람 센터 테러를 일으킨 주역이 바로 복수심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체포된 하리였던 겁니다. 하리는 더 화이트 래빗이라는 테러 단체를 설립. 이슬람 센터 테러뿐 아니라 2017년 11월 미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한 여성 보건센터 테러 미수 사건까지 일으킨 반드시 잡아야 할 거물급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힌 테러리스트 하리는 법정에 섰고요. 최소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피아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 인신매매, 살인은 물론 유럽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마약 유통을 장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마피아 조직인데요. 인터폴은 은드랑게타 소탕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
무려 2,500여 명의 특수수사요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350여 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엄청난 규모로 체포를 했네요. 야 마피아 소탕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와, 예. 350명이 어마어마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은드랑게타 조직의 핵심 인물인 마약 밀거래의 주범 마르크 페렌 클라우드 비아르트만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아, 다른 조직원들은 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다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인데 도대체 어디로 죽는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인터폴의 수사망을 피했던 비아르트. 그런데 올해 초 인터폴이 드디어 이 비아르트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한 부부가 너튜브에 올린 이탈리아 요리 쿡방 영상이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인터폴은 영상 속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지? 지금 잡힌 거야? 아니 근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아, 손 이런데 혹시 손에 문신이 있나? 아, 문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 패밀리들의 그 표식이 있을 수 있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인터폴이 해당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한 이유 바로 문신! 영상 속 남성의 팔에 비아르트와 똑같은 독특한 문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너튜버의 인터넷과 SNS 기록을 추적, 도미니카 공화국 해변 마을인 보카치카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했고요. 그곳에서 은신 중이던 비아르트를 발견, 7년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와, 진짜 너튜브를 했다고? 아 이게 보니까 본인도 영상 올리면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약간 방심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튜브에 올린 쿡방 영상 하나 때문에 7년간의 도피 생활은 끝! 바로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결국 그렇지. 본인이 이제 본인을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 착각해 체포된 마약 사범. 2011년 1월 26일 시가 200억 원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배된 남성 A씨가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야, 당당히 왔다고? 밀항한 게 아니라 김해공항으로? 위조 요건이었나요? 경찰이 쫓던 마약 사범인 A씨가 당당히 입국한 이유. 이제 와서 날 잡아봤자 소용없어. 나 이제 죄가 없거든. 당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요. A씨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2011년 1월 10일로 계산. 공소시효가 끝나고 며칠 뒤 당당하게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겁니다. 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 못하니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10년을 참 잘도 도망 다녔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교활하게도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한 A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공소시효? 당신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A씨는 공항에서 즉각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거의 자수네, 자수. 자수네. 아니, 공소시효 끝난 날을 잘못 계산한 거 맞죠, 제 말이? 계산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A씨와 함께 마약 밀반입을 했던 공범 B씨가 2003년에 먼저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범이 해외 등으로 도피할 경우 다른 한쪽의 최종심이 결정될 때까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됩니다. 맞네. 이게 조항이 엄청 많아요. 관련된 게. 그게 멈춰지는구나. 멈추는 거예요. 아. 시간이 안 가. 거기는 안 쳐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A씨는 공범 B씨의 재판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A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2012년 11월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조항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공소시효를 딱 10년인 2011년 1월로 착각. 잘했다. 잘했네. 야, 진짜 잔머리 쓰다 걸렸네. 아, 근데 너무 쌤통이다. 제 자기 딴에는 10년 동안 잘 숨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미리 들어와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편안하게 여생 보낼 수 있는 건데 10년도 날린 거죠, 사실. 날린 거죠. 도망다니. 이제 와서 다시 처벌이거든요. 또 처벌이지. 법이 그렇게 청솔하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그 사각지대 있는 줄 알고 저러다가.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두목, 일명 엘 멘초라고 불리는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인데요. 엘 멘초는 멕시코의 원조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체포된 뒤 전 세계 마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멕시코의 신흥 마약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엘멘초가 이끄는 카르텔은 마약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시민, 경쟁 조직, 군인, 병탈 등의 서슴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조직인데요.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은요. 엘멘초의 카르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대 범죄 조직 중 하나입니다. 엘멘초 체포를 위해 약 11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요. 멕시코 정부 역시 약 16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엘멘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엘멘초는 양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여전히 도주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 두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 쫓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대단하다. 다른 나라로 아마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엘멘초는 완벽하고 안락한 도주를 위해 일명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선 엘멘초는 멕시코 할리스코주를 카르텔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해당 지역을 장악했는데요. 2015년 멕시코 군용 헬기가 할리스코주로 출동해 엘멘초 체포 작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멕시코 군용 헬기가 엘멘초 카르텔의 로켓포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 근데요, 근데. 엘멘초는 그만큼 할리스코주를 자신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벙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격도 가능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면 다른 나라보다 여기가 안전하지. 공성전을 하는 거네, 진짜. 지난해 7월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멕시코 경찰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 엘 알시우아트레 병원에 엘멘초가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 병원으로 출동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은 평범한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거기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 조직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더라고요. 아무나 이용 불가. 병원 설립자는 바로 엘멘초. 그곳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엘멘초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설립한 개인 전용 병원이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그곳은 엘멘초와 그의 조직원들, 그리고 그가 엄선한 일부 마을 주민들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엘멘초가 지역 주민들을 매수, 그의 행방을 숨겨주는 대가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2월 엘멘초의 아들 루벤 오세게라는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 뒤이어 자금 세탁원으로 알려진 그의 딸까지 체포됐지만요. 엘멘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범죄로 축적한 돈으로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엘멘초. 하루빨리 체포돼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특종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스페인의 유명 레게톤 뮤지션 칸델라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빨간 염색을 한 분이 이제 뮤지션이고요. 누가 간이 클까? 자, 뮤직비디오 속에서 클라시에 의해 오른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차에 같이 탔었던 이 남성의 정체. 마약 황제 프란시스코 테온이었던 겁니다. 저 알고 한 거예요, 그럼? 알고 한 거예요? 그냥 섭외했는데 후덜덜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스페인 경찰은 2016년도부터 그를 지명수배 1순위로 두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지만요. 1순위? 끝내 프란시스코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지명 수배자고 1순위라면서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저 마약 황제는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면 이제 마약 밀매범 그만하고 싶어서 나 좀 잡아가라 한 건가? 자수하기 전에 마지막 추억이나 쌓자.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 프란시스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유! 내 조직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고. 경찰 너희는 날 잡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지명수배범 프란시스코의 뮤비 출연 논란이 커지자 가수인 클라시 A는 긴급히 뮤직비디오를 삭제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경찰들은 이 뮤직비디오가 프란시스코를 체포할 결정적인 단서로 잡고요.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는 물론 마약 상들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까지 모조리 수사하며 프란시스코의 흔적을 쫓았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의 수사 도중 일어난 대반전. 프란시스코가 먼저 자수를 한 겁니다. 거봐, 내 말 맞잖아. 그래, 이 사람이 이 생활에 질렸어 이제. 네, 심지어 그는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들과 자수 조건을 협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2주 만에 막을 내린 마약왕의 도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네. 스스로 등에 관역을 달아놓고 꼴 좋다 라며 그의 기행을 비웃었습니다. 자, 간 큰 범죄자들의 최후,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새벽 1시 무렵 스코틀랜드 퍼스 교도소. 당시 야간 순찰 중이던 한 교도관은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드론에 묶여있던 작은 통 안에서 발견된 게 뭐냐? 대마초 등의 마약류. 드론에? 드론을 날려요 거기다. 그런데 며칠 뒤 교도소에 마약 공급을 시도한 일당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당 중 한 명은 퍼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형 마틴으로요. 동생에게 마약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실패로 그치긴 했지만 이들의 마약 전달 플랜 엄청나게 대범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마약을 운반할까 고민하던 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때 나 완전 천재인 듯. 드론에 매달아서 배달하는 거야. 드론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교도소 담장을 넘어 마약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통에 마약을 담을 때도 아주 치밀하게 지문이 안 남도록 손에 양말까지 끼워서 포장했죠. 자신들은 안 잡힐 줄 알았지만 뭐 지문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이 된 거예요? 손에 양말을 끼고 포장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록 지문은 찍히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대놓고 찍혔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만들. 자기 얼굴이 찍혔어? 아, 여기 찍혔구나. 양말 끼고 있잖아, 손에. 그러네. 멍청함이 배 밖으로 나와 있네. 저기 보면 아, 중계를 했네 아주. 증거 다 나오지 저기. 지문 안 남기고 얼굴을 찍어줬네. 네, 얼굴 얼굴 더 빨리 나오고. 잡아가라고. 네. 지문하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저 정도면 거의 그러니까. 셀카 찍었네. 세 사람이 마약을 포장하는 모습부터 범행을 준비한 집 주소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과정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됐던 겁니다. 거의 마약 운반 범행 다큐를 찍으셨습니다. 양말 쓰고 저거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머리도 얼마나 단속을 했을 거예요. 저는 나홀로 집에 이후에 이렇게 멍청한 도둑들은 처음 봅니다. 일단 뭐 가는 컸는데 네. 멍청했습니다. 바보들이네요. 천재급 아이디어라며 드론을 떠올렸지만 그 드론에 제대로 발등 찍힌 범인들은요. 마약 공급 혐의로 각각 33개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가 가끔 날아다니는 드론만 보면 저분들 생각나시겠네요. 중독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박 맛집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에 일명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으로 불리며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꼭 특별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특제 소스가 있고 그것만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한 맛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레시피가 공개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 하이창구의 한 식당. 이곳은 명절 단오절에 중국에서 먹는 중국 전통 주먹밥 쫑즈 맛집으로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집 쫑즈보다 더 쫄깃해서 좋아요.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이번 주에만 3번째 방문이요. 라며 극찬했는데요. 연일 단골이 줄을 서자 식당에서는 쫑즈 온라인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업. 업주인 저우무화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식당 현장 감사를 하던 중 밝혀진 쫑즈 비밀 레시피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쫑즈 반죽에 세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붕산이 첨가됐던 겁니다. 네? 붕산을 왜 넣어요? 음식에? 붕산은 사람이 붕산을 단 1g만 섭취해도 현기증, 설사, 혼수 상태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요. 만약에 성인이 붕산 약 15g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좋나 봐. 그래서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붕산을 첨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중국의 쫑즈 식당 조사 결과 식당에서 발견된 쫑즈와 돼지고기 완자 속에 1kg당 약 103mg의 붕산이 첨가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조이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저걸 왜 넣은 거예요?
붕산을 넣은 쫑지가 식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습니다. 더 맛있는 쫑지를 만들어 단골을 확보하려고 음식에 붕산을 첨가했다는데요. 한편 이 식당에서 붕산 쫑지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였으면 붕산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식당에 줄 서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먹는 음식이 약을 탄다는 게 아니 본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기만하고 해를 끼친 업주 저우무화는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벌금 5천 위안, 한화로 약 8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기념품이 불법?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놀러간 여행객들이 친구들 기념품으로 이 초콜릿 사가려는데 불법인가요? 암스테르담 왔는데 이걸로 만든 사탕도 있고 음료수도 있네요. 이렇게 인터넷에 종종 질문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데? 그게 뭐죠? 바로 대마입니다. 아 진짜로? 대마입니다. 자, 2018년 10월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가 됐어요. 미국도 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가 들어간 제품들을 마트나 면세점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마를 넣어 만든 보드카와 맥주. 아니 저거 우리가 많이 보는 보드카잖아요. 자, 그리고 캐러멜, 초콜릿, 쿠키, 사탕, 대마차까지. 문제는 대마를 허용하는 합법국에서 사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3조 7호에 따라 대마를 수출입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세지 이거. 그러네. 그래서 5년 이상의 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도 파는 건데 문제 있겠어? 아이고 다 사가네. 혹은 정말 대마 제품인지 모르고 기념품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캐릭터를 귀엽게 했는데 설마 마약이겠어 하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8년에만 적발된 케이스가 무려 182건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 많다. 이거를 좀 구매하기 전에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포장지만 보셔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보드카병에는 대마류에 속하는 식물 종류인 화이트 위도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또 대마란 뜻의 칸나비스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칸나비스 쿠키라고 써 있네요. 근데 진짜 문화 충격이다. 이제 저렇게 쿠키까지 나오는 거 보면. 데이트 강간 약물의 검은 덫. 검은 덫에 걸리지 않는 법. 신종 약물 해피벌룬주의보. 저 오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특종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최근 클럽가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범죄, 바로 데이트 강간 약물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죠. 이 데이트 강간 약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진 향정신성 의약품 GHB,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리산은요. 보통 수면 장애 치료에 쓰이는 중추신경 진정제지만 자칫 잘못하면 호흡기 장애 등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무서운 약물인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클럽 같은 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GHB를 비롯한 데이트 강간 약물이 진짜 무서운 이유. 바로 무미 또 무취. 어머. 맛도 냄새도 없다는 건데요. 2018년 중국의 한 남성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음료에 데이트 강간 약물을 넣어 먹게 한 뒤 성폭행한 사건 등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꼭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무생 무치면 그냥 생수 같은 거네. 물에다 탔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 내가 탔는지 모르는 거구나 진짜 먹으면서. 물인 줄 알고 마시는 너무 거야. 무섭다. 너무 무서워. 자, 이 약물의 위험성. 음료에 소량만 타도 10에서 1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체내에 흡수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다가 정신이 몽롱. 이 주체 못할 졸음이 오면서 결국 의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러고선 나중에 깨면 그냥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뭐 필름이 끊겼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먹을 때 이상 징후가 없었기 네, 때문이죠. 오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주량보다 되게 조금 먹었는데 빨리 취했나 그래, 보다 그래, 이렇게 취했다고 생각하는 생각했지. 거죠 그냥.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혹여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고를 했더라도 보통 24시간 이내에 소변 검사 등을 하지 않으면 약물 성분이 모두 몸 밖으로 배출돼 어머머.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데이트 강간 약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10번, 100번 입 아프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의심하고 또 의심할 것. 처음 본 사람이 주는 건 절대로 드시지 말고 캔이나 병 음료는 본인이 직접 개봉하는 것. 미국 연방 여성보건협회에서도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뭘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거 방심을 하죠. 사람 조금만 안다 싶으면. 특히나 뭐 낯선 곳에 갔을 때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범죄가 대두되자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스트로, 빨대입니다.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빨대는요, 약물이 들어있는 이 음료에 빨대를 담그면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요. 대표적인 데이트 강간 약물인 GHB와 케타민, 이 두 가지 종류의 약물을 100% 검출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은 특수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든 매니큐어입니다. 이 데이트 강간 약물 GHB, 로이피놀 등이 들어간 음료에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이 닿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매니큐어의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 있는 데이트 강간 약물의 덫. 언제 어디서나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특종을 만나보겠습니다. 2017년 수원에서 20대 남성 사망. 2017년 25세 여성 자택에서 사망. 이 두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원인, 바로 풍선 때문이었어요. 풍선이 왜요? 자, 방금 소개한 데이트 강간 약물만큼이나 위험한 신종 범죄입니다. 2013년 베트남의 유흥업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진 휘핑가스 해피벌룬은요, 일명 마약 풍선으로 불리며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휘핑가스는 원래 의료 목적으로요, 주로 치과에서 마취할 때 쓰이는 아산화질소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 휘핑가스를 환각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사용하기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환각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환각제가 돼버린 거죠. 가스가 든 캡슐을 풍선에 주입해 흡입하면요,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처럼 달콤한 맛이 나면서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영국 명문 축구팀 아스널 소속 선수들이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 클럽에서 향정신성 약물인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영상이 보도되면서요, 약물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죠. 자, 사실 이 물질은 환각에 빠지게 하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치명적인 문제 또 피해는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달콤할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악성 빈혈,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 기억 상실, 척수병증, 기형아 출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다 보니 2017년 7월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문제는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휘핑가스 캡슐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이런 법의 빈틈을 노려 자신을 환각과 죽음의 덫으로 모으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름, 수량 등을 작성하거나 판매 허가증 발급 등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한 치명성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2020년부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요, 아산화질소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하겠다고 합니다.